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제 못 뵈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6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근히 그냥 많이 하락은 안 했고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7거일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은 있었지만은 뭐 여전히 3대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반등을 주어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딛고 일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AI 칩 중국의 수출 금지 요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그쪽에서 좀 엔비디아가 한 3%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AMD도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영향은 이제 우리 시장에 좀 같이 받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건 지금 아침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다가 22도 평균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반등의 이유는 주요 빅테크들이 반등을 한 것들도 있지만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진료지수가 109.7, 전월이 102.5니까 상당히 높아졌고요. 내구재 수주도 전월비 플러스 1.7, 전망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케이슬러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비 플러스 0.5,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이 실적 전망을 상회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7%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항공주와 크루즈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요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 때문에 약간 떨어지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03%, 미국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좀 했지만 뭐 힘이 없어요. 요즘에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581포인트.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61%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선현물 매도를 했어요. 계속 파네요. 국내 기관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어제 수급을 보면은요, 금융투자가 1,572억 순 매도이고요. 기계 거의 대부분 기계입니다. 금투는요. 근데 연기금이 1,185억, 투신이 93억, 3억 펀드가 233억으로 다른 기관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선방을 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는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반응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반도체로 지수 방어를 좀 했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어제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방침 뉴스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통신 장비주들이 대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너무 좋은 뉴스인데. 왜요? 우리 저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환경이 엄청 개선되는 거잖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장애가 있거든. 미국에서. 예, 미국은 이제 통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뭐 이런 것도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든 테마로 움직이긴 했는데 또 반신반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쪽이 한번 반짝 해가 좀 떠서 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시장은 뭐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 코스닥 좀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테마를 이룬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죽지 않았다는 걸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번 2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좀 호실적이 전망되는 쪽, 개선이 전망되는 쪽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5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 우리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20일, 60일 신고가라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 파월 의장이 22에서 연설이 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파월 의장이 22 연설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의 지금 시황 나오는 것들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연속 상승 후에
단기 급등한 빅테크 과매수 의견이 있고 투자 의견 하향들이 나오니 연속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살짝 줬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하루 반등을 준 거지만 연속 하락으로 인한 단기 반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올라가면은 매물 나오고 떨어지면 저가 매수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박스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일정 부분의 박스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 PPI와 그리고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PC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달 7월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빅 이벤트가 없다. 그래서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내려가면은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시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황에 있죠. 장중에 잠깐 2,650포인트를 찍었는데 다시 2,600포인트 아래 떨어졌고요. 그래서 2,500포인트는 중요한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2,500과 2,650포인트 박스권 진입. 지금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주간으로 월간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냥 진입해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상향 또는 하향 돌파 모멘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더 극심하게 된다. 이 실적 상세라는 거를 얘기할 때 제가 꽤 오랜 동안 지금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실적 시즌에는 뭐 이슈나 뭐 테마나 아니면 섹터나 이거보다도 그냥 종목 장세로 이루어져요. 종목별로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 관점으로 실적 시즌에서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이제 두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S&P 콜로직 4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전월비 플러스 0.5%로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2월, 3월, 4월 연속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2월 전에는 7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3개월 연속 반등을 주니 이거 참 저점 찍고 주택 시장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을 시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전년 동월비로 보면 마이너스 0.2%거든요. 이거는 2012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쪽을 쫓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좀 달려 있어요. 왜 이런 혼선이 벌어지느냐? 2021년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2.96%였는데 지금 2023년 6월 현재 6.67% 엄청나게 높아졌죠. 사실 6.67%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왜 떨어지지 않겠어요? 팔면은 다른 거 살려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도 없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높은 상태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신규 주택 외에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금 전망들,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요.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혼선이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은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거는 주택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들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무실 빌딩 2년 내 35% 하락 전망한다는 리서치 전문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빅테크들이 감원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빌딩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사무실 이용 비율이 35% 수준뿐이 안 되고 공실률이 2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전망들이 나오냐면 모건스탠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40% 정도 하락 전망을 한다. 무디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결국 은행의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옐런 장관이 이거 엊그저께 한 얘기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 파산 위기가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러나 이건 시스템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요 얼마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별 얘기 안 하고 AI 얘기하고 있고 빅테크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은행발 또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이거 참 그 한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향 항공편도 축소한다라는 지금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7월부터 중국의 일부 노선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요, 그럴 법도 해요. 보시면 화면 보시면요, 2020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하고 그 같은 월을 비교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같은 월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운항편이 48,524편이었는데 요번에 1월부터 5월까지 봤더니 15,000편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감소된 거죠. 그리고 여객수, 여행자 수를 봤더니 그 2019년 동 기간 동안 721만 명이나 있었는데 여행객수 이제 여객수가요. 그런데 요번에 120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중국 노선 일부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LCC에는 코로나 때 다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근데 늘리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 중국 노선. 손님이 없는데 뭘 늘리겠어요? 예,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일본과 동남아는 좀 승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항공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고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이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제목으로 한중 관계 중시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뭐 계속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팩트는 이렇고 향후도 지금하고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25일 날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거론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나서 곧바로 26일 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 보도로 나온 겁니다. 한중 관계가 1년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우리 그 반도체나 IT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맥쿼리에서 맥쿼리 아시아 컨퍼런스 2023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서 해외 NDR을 한 거예요. 주요 키워드들을 어저께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리해서 적어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돌아다녔어요. 차세대 HBM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 왜? 잃어버린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TSV 캐파를 2배로 확대하겠다. 이 TSV는 뭐냐면요, HBM을 위해서 D램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멍을 뚫는 공정,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연결해야 되니까요. 근데 HBM 비중은 삼성전자가 NDR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HBM 비중은 연말 전체 D램 매출의 10% 수준이 전망된다. 메모리 재고는 2023년 2분기에 피크를 치고 하반기에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2024년 인하도 공정 수주를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네. 메모리 재고는 언제 피크이고 어떻게 감소가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뒤떨어져 있는데 인하도 공정은 내년에 기대를 한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TSMC는 인하도 공정 그 고객사하고 지금 수주 논의하고 있거든요. 사실 늦은 건 늦은 겁니다. 네. 이제 늦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HBM의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사실 여기 캐파를 확대해서 그래서 디램 매출이 10% 수준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에 다소 소홀 했었거든요. 이 후공정에. 네. 여기 후공정 쪽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번에는
AI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AI 사이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 사이클이 있을 때 가령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이 확정하던 시기에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이거를 기저로 해가지고 상승 사이클을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또는 데이터 센터가 확 붐을 이룰 때는 그걸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AI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경쟁 구도를 계속 간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해외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후공정에 있는 장비 기업들은 이미 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후공정을 비롯한 일부 종목이 올랐지만 그 소부장 기업들이 아직까지 저점으로부터 반등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확실하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런 NDR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IT 쪽에서는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팁을 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6월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저것 부분에서 때문에 사실 고민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 그렇습니다. CJ도 그렇고 CJ CGV도 예. 그렇고 지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 채권 발행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고금리로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6월에 유상증자가 10건인데 2.2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숫자로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6월에 8,900억, 5월엔 1,500억 분이 안 됐어요. 근데 6월에 2.2조가 된 거거든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엄청 늘었네.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뭐냐면 이 돈으로 뭐 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프로님도 말씀 주시잖아요. 뭐 한 기업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 채무 상환이 36%, 운영자금이 9%, 그 45% 반이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탑업인 시드 31%, 시설 자금이 23%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시설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향후에 뭐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르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경기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경향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아니 회사채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왜냐하면 여전체 이제 회사채 시장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좋은 게 카드 캐피탈채인데 그게 발행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미터거든. 그게 올라가면 이제 어렵죠. 그거보다 그 회사들보다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들은 스프레드 더 벌어지고 더 안 좋은 회사들은 아예 발행 안 되는데 그러면 좀 뭘 하겠어요? 전환사채 이런 것도 막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알주식 유상증자 하는 거지.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AI 헬스케어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참 못 오르죠.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있는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몽땅 싸잡아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예전에 그 CB 발행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만기 상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환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돈을 정말 그러면 유상증자를 많은 게 해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의 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응하는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의 참여하는 참가율, 참여율이 이제 높아요. 그럼 모르겠는데 막 비달났어. 이러면은 참 곤란스러워집니다. 주식의 입장에서는, 주가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무슨 KBS인가 무슨 창인가 그거 우연히 봤는데 그것도 증자도 조심해야 돼. 가장 납입하는 사람들 그거. 가장 납입 뭐예요? 가짜로? 그 무자본 M&A가 있잖아요. 무자본 M&A. 그것도 다 증자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사채 끌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군데 다 아시죠? 모르시는. 근데 무자본 M&A 우리나라 코스닥에 꽤 많이 있습니다. 무자본 M&A가 뭐예요? 돈 없이 그냥 CB나 이런 거 발행하는데 다른 데서 끌어다가 얘하고 얘 해갖고 이동 갖고 또 딴 거 하고 일단 경영권 확보하고 그 돈은 또 회사 돈으로 갚아주고 자기는 거기서 막 고액 연봉 받고 막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무자본 M&A 경험자야.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 어디서 한 10% 정도 자금 조달이 된다면 이것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해야죠. 그 엄청난 유혹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상장사 무슨 대표라고 하고 그러니까 야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꽤 됐지만은요. 우리 그 조그만 회사들 막 1,000억, 2,000억 회사들 중에 물론 큰 회사들도 있어요. 사실 시총이 큰 회사도 있긴 한데 그거 보면은 그 일대 주주가 A라는 회사의 일대 주주인데 얘가 B라는 회사의 주주예요 또. 근데 또 C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주주야. 그러니까 다 몇 명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되게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주주가 어디인지를 좀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요? 누가 좀 해줘야 돼 그거. 거기 그 보시면은. 근데 그게 또 개인 저것 때문에 JC 뭐 TC 이렇게 나오는데. 알아봐야 되겠다. 재무제표 보면 일단 그거는 나오니까 주주가 누군지는 나오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무조건 싸다고 나쁘다고 표현 드리기보다는 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얼마나 또 똑똑한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본인이 또 하지도 않아. 또 바지를 내세워요. 그럼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할까요? 또 남았군요. 그럼 네. 7번, 8번만 할게요. 9번은 빼고 내일 하고요. 뭐 안 좋은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끝나나요? 스튜디오 드래곤 있잖아요. 저도 횡령났지. 얘가 횡령 사고가 났는데 얘 매출이 전년비 43%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비 24% 늘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전년비 매출이 74%로 늘었어요. 주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흥행장이 나옴에도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라는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횡령 사고가 나오면서 공동대표가 사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모회사가 지금 좋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 뉴스는 그 맘카페 15,000명 정도가 회원수가 있는 맘카페 운영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30% 수익 보장을 한다면서 140억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61명으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61명으로 142억이면 한 명당 2억 넘게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82명으로부터 464억의 유사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이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은 돈을 2억씩, 3억씩, 막 10억씩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금융상품, 상품권, 부동산 그러면서 맡기면 근데 이건 이상하게도요. 이게 주말 신문에 보면 신문에 연 몇 % 보장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도 나오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경고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